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 권법. 네,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권법.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관록의 사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야당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선거 판세나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예, 선거법 위반이죠. 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의 이야기, 이게 오히려 더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치 지형의 변화랄지 대선구도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일정부터 좀 여쭤보면, 내일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을 뭐 확실히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 차례 공언을 하셨거든요. 예. 오늘 이제 예. 재보궐선거 끝나고 4월 8일 날 예. 당을 떠나겠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대로 뭐 이행될 것이라 알고 있고, 내일 아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 마지막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기여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예. 이렇게 좀 잡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까, 혹시? 일부 의원들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성과가 있었고 또 당을 안정화시키는데 또 그리고 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데 예. 역할을 하셨으니까 예.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뭐 대다수 의견은 아니고요. 일단 예. 또 본인께서 예. 당신께서 나는 약속한 대로 당을 떠나시겠다. 예. 내 임무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다시 뭐 일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나면 예.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예. 되는데 당대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저희 당이 올인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뭐 4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이번 선거마저 패배하면 당의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에 예. 올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당대회 일정이라든가 뭐 차기 당 대표 뭐 이 하마평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어떻게 되나요? 대략 대선 일정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본다면 늦봄 정도에는 해야죠. 그렇죠. 이제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당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하시겠죠? 예. 예, 아마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전당대회 일정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도 보장을 해줘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2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월 말은 좀 빡빡한 것 같고요. 예. 한 6월 중하순경에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중하순쯤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가서 당분간은 뭐 좀 쉬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뭔가 재등판, 꼭 예.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예. 정치는 하실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워낙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감각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아마 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 당 저 당에서 로보콜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죠. 별이 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그걸 잘 잡으면은 대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예언 아닌 예언, 예측을 이렇게 하신 거 봐서는 아마 정치권에서 로브콜이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듭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기획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손을 잡으면 조직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정치라는 게? 그게 예. 조직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쉽게 안 생겨요? 예. 왜냐하면은 예. 이 정치가 현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정당을 하나 마음을 딱 두면은 그 정당을 떠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무슨 교회 같은 거군요. 예, 과거에 뭐 교회 같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의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 당 내에서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나갔잖아요. 그때는 명분은 바른정당 쪽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죠. 그런데 당원이나 국민 일반의 생각은 또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당에서 남아서 싸우든 지지든 뽑든 그 내에서 노선 투정을 해서
당을 새로 세우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었거든요. 그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쪽이 보수 정당원들이 주류로 있는 어떤 뿌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당을 하나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정치에 와서는 과거처럼 뭐 민주화 투쟁을 오래 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그런 걸 쉽게 했는데 일종의 스타들이었잖아요. 스타들이었고 또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부분이 있고 희생이나 헌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요즘 정치인들, 요즘 대통령들은 사실 그 정도 카리스마 갖고 있는 대통령이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운 좋으면은 이미지 잘 만들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을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이합집산을 시킬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정치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지도 않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디테일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이미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지율 뭐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어떤 디테일적인 측면들은 이제 조직에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는 굉장히 월등한 표차로 앞서 나갔잖아요. 결국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 과정을 보면은 조직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힘과 제3지대 또는 어떤 분은 2.5지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윤석열이 만약에 합쳐진다면 이렇게 다시 또 국민의힘과 합쳐질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제1야당의 타이틀로 출마를 해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는 이제 끝나고 전당대 뭐 아마 한 8월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은 우리 당에도 결국은 야권이 하나가 될 때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당 의원들이. 그래서 당은 당대로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고 뭐 지금 바깥에 계시는 이제 분들 있잖아요.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 못 하신 홍준표 전 대표도 계시고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도 아마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아마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난 다음에 복당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십니까? 복당을 시켜야죠 이제는. 이제는 복당을 시켜야 된다.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해서 용광로로 해서 모든 야권의 대권 후보들을 전부 영입을 해서 여기서 하나를 만들어내야만 저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유승민 전 의원도 나와서 윤석열 총장에 관해서 강력한 경쟁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윤석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당 내에서 경쟁을 하는 또는 아니면 지금처럼 당에서 뽑고 나서 뭐 당 외부의 사람과 합쳐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집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만약에 제3지대 후보가 굉장히 경쟁력이 강하다 그런다면은 우리 당 후보를 뽑고 이제 결선 투표하는 형식으로 안철수와 했던 방식으로 이번 방식대로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뭐 아직 그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은 안 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정치 선언 안 했는데 정치 행보를 하면서 그분의 지지율이 뭐 지금과 같이 고공행진을 하지 못한다 그런다면은 아마 당에 들어와서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입당을 하게 됩니까? 본인이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합당을 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죠. 이제 이 선거가 끝나면은 그 과정을 그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지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국민의힘 안에서의? 글쎄, 그거 뭐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미니 정당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 큰 도움을 주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알려진 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승복을 했고 예. 또 야권 후보 단일 후보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를 보는 일반 국민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이 이제 대권에 나온지 안 나온지 잘 모릅니다만은 예.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소위 시대 정신에 걸맞는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예. 또 그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분의 위상이 결정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대선 후보에서.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당에 지금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자질이나 능력, 품성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볼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전 투표를 윤석열 전 총장이 했단 말이죠. 예. 남가자동에서 예. 아버지와 함께. 예. 근데 아버지가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셨죠. 명예 교수고 연세가 많으시죠. 예, 연세 많으시고 그쪽 분야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이거는 어떤 메시지로 읽으셨어요? 결국은 뭐 윤석열 총장이 그 전에 우리 이제 소위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뭐 반기문 전 뭐 유엔 사무총장이나 예. 고건 전 총리와는 달리 멘트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 멘트가 나오는 시기가 예.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아주 시적절할 때 예. 이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전투표한 것도 그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을 예. 연로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가는 의미가 굉장히 효자로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미지를 예. 이제 주기 위해서 한 거죠. 예, 그런 이미지 또 뭐 실제 아마 효자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모르고. 예, 아니 실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도 예.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의미가 저는 있다. 그런 정치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동지청장 박철환이었습니까? 예. 검사 끝나자마자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게 옳으냐 이런 비판을 내부 게시판에 했단 말이죠. 검사 출신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자기들이 수장이 그냥 검찰총장을 끝내고 정치를 안 하기를 바라고 있죠.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보통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 물러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사권을 행사했던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압박과 핍박과 찍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탄압받았다는 이미지. 대부분의 검사들은 윤석열이가 정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로 정치를 뭐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랑 합쳐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지지율이 꽤 나와요. 꽤 나오고 뭐 굳이 국민의힘과 합칠 필요 없겠다. 국민의힘의 보수적인 색채가 조금 좀 두려워서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검찰 출신이라는 뭐랄까요? 그냥 중립성, 중도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걸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깨기가 싫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정치는 우리가 이제 정당 하잖아요.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 정치거든요.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죠.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무리가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무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자신들의 그렇죠. 정치적인 사전적 의미입니다. 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정당이거든요. 근데 현대 정치에 있어서 아무리 본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조직과 시스템이 결합되지 않으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뭐 아직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제가 예측한 바에 의하면은 만약에 우리 예측대로 된다 그런다면은 이 조직 힘이 굉장히 무섭구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아마 윤석열 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예. 그 국회 법사위원장 지내셨고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게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해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 피의자입니다. 예, 이성윤 검사. 예, 피의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서 이제 청사로 들이고 조사를 했고 그 사실도 시인했고 근데 이제 조사 내용은 기록에 남기지 않았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공수처에서 입장을 발표한 대로 이성윤 검사장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라는 이제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좀 더 친절한 검찰이 공수처도 일종의 제2의 검찰입니다. 친절한 공수처, 인권을 보호해주는 공수처라는 그런 모토 하에서 당사자를 만난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를 만나서 이 수사기관은 사건 관계는 얘기를 잠깐만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권위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안 만나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점은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평일날 만나야 되는데 일요일날 만난 점. 그리고 가서 모셔온 점. 이게 이제 문제고 세 번째 제일 큰 문제는 조사를 하거든 면담하면은 조서를 만들거나 면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면담 보고서 내 일시 장소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내용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공수처에 검사가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장하고 차장하고 둘 다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시스템도 잘 모르고 수사 관행도 잘 모르고 그리고 누가 저기 보좌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실수였다. 그렇게 저는 조금 선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봐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수사권이 원래 이제 그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로 이첩을 했다가 다시 자기들이 뭐 인원이 제한돼 있고 그러면은 뭐 검찰로 줄 수도 있고 경찰로 줄 수가 있어요. 다시 재이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재이첩을 했으면은 검찰이나 공수처나 대등한 기관이지 공수처가 상위 기관이 아니에요. 검경과는 다른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니들 수사하고 결론 내리지 말고 송치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법에도 규정이 없는 거고 이거는 법 규정을 공수처법을 공수처장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 거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검사나 판사들을 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지금 고위공직자 중에서. 그런데 이게 검찰로 송치를 하고 왔다 갔다 재송치하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이제 시스템이 다 정착이 된다면 검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수사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수처가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공수처가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건 관계인들이 죄가 안 되는 고소고발 엄청나게 할 거예요. 검사나 판사에 대한 불만이 많으면은. 그럴 수 있네. 그런데 공수처는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여기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정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죄도 잘 안 되는 사건, 당사자 불만 때문에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가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건은 그냥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에도 그런 규정이 들어간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큰 사건인지 판단하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김학의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상황이 수사 상황이 언론 통해 또 보도됐다고 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건 진상조사 감찰 가능성 언급했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 여당에 불리한 거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꼭 기자 상대로 자기 입장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피의사실 공표도 마찬가지예요. 피의사실 공표도 금지해야죠. 법에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 초기에 소위 적폐 사건 수사할 때는 거의 중계방송 하듯이 했어요. 모든 언론이 다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그때는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 발로 나오든 청와대 발로 나오든 다 나왔어요. 피의 사실이. 검찰이 안 하면 청와대가 하는 거 실제 흘려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이 피사실 공표 금지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거든요. 민주당에서. 기준이 뭐냐? 왔다 갔다 근데 한다. 갑자기 내로남불이죠. 예. 이번에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런 게 흘러나오고 불리한 상황이 흘러나오니까 하지 말아달라.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예. 이건 정말 너무 내로남불이다. 예. 그리고 선거 앞두고 이게 이런 상황이 흘러나오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박범계 장관이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예. 결국 저는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권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